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어느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65세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평범한 일요일이었죠. 아침부터 하늘이 유난히 맑았는데 그런 날일수록 뭔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민수가 지영이와 함께 우리 집에 온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평소라면 명절이나 제사 때나 얼굴을 비추던 놈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영이까지 함께 와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끼리 나들이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왔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나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적이 언제였나 싶었죠. 뭔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주니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오리백숙이나 먹으러 갈까요? 요즘 엄마가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몸보신도 할 겸 해서요. 오리백숙이라니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끔 가족끼리 오리백숙집에 가곤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5년이 흘렀거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오리백숙이요? 갑자기 웬 오리백숙이에요? 아, 그냥요. 지영이가 어머님께서 요즘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실 것 같다고 해서요.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지영이가 민수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인사도 자주 못 드렸는데 오늘은 꼭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연출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서 가족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혼자 지낸 지 너무 오래되어서 가족과의 시간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요, 그럼 가죠.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외식이네요. 나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영이는 내가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민수와 뭔가를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때 같은 단어들이 들렸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계획된 것이었던 거예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텐데 지영이가 유난히 말이 많았어요. 요즘 날씨가 어떻다, 단풍 구경을 가면 좋겠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시냐 하면서요. 민수도 백미러로 나를 자주 쳐다봤고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글쎄요, 혼자 있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동네 친구들과도 만나고 하니까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죠.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의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노력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식당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반쯤이었습니다. 산골 오리라는 이름의 식당이었는데 규모가 꽤 큰 곳이더군요.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들도 많았고요. 우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리백숙 하나 주세요. 그리고 파전하고 동동주도요. 민수가 주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앉아 있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지영이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고 민수도 웃음이 많았거든요. 어머님 건배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네요. 지영이가 동동주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했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리백숙이 나오고 우리가 막 먹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더니 지영이를 쳐다봤어요. 둘 사이에 뭔가 신호가 오갔죠. 그리고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나는 젓가락을 놓으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막 오리백숙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간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사 일이에요. 갑자기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봐야 한대요. 일요일인데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초조함이 더 느껴졌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서둘러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면 연락하세요. 내가 말하자 지영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함께 가야 해요. 민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어머님은 여기서 천천히 드세요.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금방 돌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급한 일이 있다는데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럼 빨리 다녀와요. 민수와 지영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꼭 보상해 드릴게요. 지영이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의 회사는 작은 무역업체인데 일요일에 그렇게 급하게 나가야 할 서버 문제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죠. 나는 혼자 남은 테이블에서 오리백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혼자 먹으니 영 김이 새더군요.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왔는데 결국 혼자 앉아 있으니 씁쓸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주차장에 민수의 차가 보였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구나 싶어서 안심했죠. 그런데 잠깐 후 민수와 지영이가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차에 타자마자 바로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나는 계속 오리백숙을 먹었어요. 1시간쯤 지나면 돌아오겠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 엄마. 죄송해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올 건데? 나 여기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게 엄마,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배경에서 지영이의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급한 일 때문에 나간 사람들의 웃음소리치고는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집에 가죠? 엄마, 택시 타세요. 택시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택시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택시비가 얼마인지 알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식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계산 좀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때서야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나를 여기 두고 간 게 아니라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계산할 돈도 없이 말이에요. 아, 제가 지금 돈을 안 가져왔는데요. 아들이 가져갔거든요. 직원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럼 카드라도 있으세요? 카드도 집에 두고 왔어요. 순간 식당 안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돈도 없이 왔나? 요즘 노인들이 참 같은 말들이요. 그 순간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65년을 살면서 그런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동네 친구인 순이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 좀 도와줘. 지금 식당에 있는데. 순이는 별말 없이 택시비를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텅 빈 집에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버릴 계획이었던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웃으며 나에게 오리백숙을 제안했을 때부터 그들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식당에 데려가서 버리고 오는 계획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워낙 급한 일이라서요. 나중에 뵐 때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그 문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었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집에 돌아온 후 사흘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날 일이 떠올랐거든요. 식당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굴욕감, 다른 손님들의 시선, 돈이 없어서 쩔쩔맸던 그 순간들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결혼할 때 살집 마련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니요. 그것도 며느리와 함께 웃으면서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동네 친구 순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나 봐. 순이는 그날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비를 가져다 주면서 대충 상황을 들었거든요. 순이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가 정말 그랬어? 믿어지지 않네. 그래도 언니가 키운 아들인데.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순이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혹시 민수랑 지영이가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냥 장난으로 하기에는 너무 심하잖아. 순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요즘 민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설마 그럴까?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날 밤 순이가 돌아간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리고 집도 있고 시골에 작은 땅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집과 땅을 합치면 대략 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65년을 살면서 모은 전 재산이 3억 2천만 원 정도였던 거예요. 고객님, 혹시 재산을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은행 직원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 매각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는 다음 날 오후에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뭔 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하지 뭐. 그런데 너 회사 일은 잘 해결됐니? 아, 네.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언제 한번 올 거야? 아,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 주쯤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온다고 했지만 분명히 또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이면 내 계획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 상관없었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였는데 내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어르신, 정말 모든 재산을 매각하실 건가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급한 일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도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가족들은 상관없어요. 제 재산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완료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행동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민수와 지영이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할 것인지 말이에요. 먼저 민수의 사업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야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영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내야 했어요. 다행히 동네에는 정보통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위를 통해서 민수 부부의 근황을 알아낼 수 있었죠. 며칠 후 순이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민수 사업이 정말 어려운가 봐. 요즘 지영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던데. 정말? 응. 그리고 지영이가 요즘 부녀회 활동에 열심이래. 회장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라던데. 이 정보들이 내 복수 계획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돈이 필요하고 지영이는 사회적 지위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가 될 테니까요. 재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는 민수와 지영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순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민수의 무역업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해외 거래처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언니, 민수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영이가 친정에서도 돈을 빌려왔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다더라. 그렇구나. 그럼 내 재산을 노릴 만하네.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오리백숙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닐까? 순이의 말을 들으니 그날의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나에게 친절하게 굴면서 오리백숙을 제안한 것도 식당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를 버리고 간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아마 내가 그 굴욕을 당하고 나서 화가 나거나 슬퍼할 때 그들이 나타나서 위로해주면서 재산 이야기를 꺼낼 작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는 오류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지영이에 대한 정보도 흥미로웠습니다. 지영이는 요즘 동네 부녀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부녀회 회장이 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지영이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회장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부녀회 모임 때마다 비싼 간식을 사가지고 가고 회원들한테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 그런 짓을 하네. 그러게 말이야.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 정보를 듣고 나는 지영이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에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체면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가 될 테죠. 한편으로는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재산 매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골 땅부터 팔기로 했어요. 위치가 좋아서 매수자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의 매각이 성사되었죠. 집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 집은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라 추억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집도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감정해 보니 2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위치도 좋고 관리 상태도 양호해서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정말 이 집을 파실 건가요? 가족분들이 아시나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의아해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가족들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일단 매수자부터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신 후에는 어디서 사실 건가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 생각이에요. 중개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사정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재산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민수와 지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네는 그리 크지 않아서 소식이 금방 들렸어요. 민수는 요즘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요즘 민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다더군요. 지영이는 여전히 부녀회 활동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예전만큼 후하게 베풀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지영이에 대한 평가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내 복수 계획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민수에게는 사업 자금을 더욱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지영이에게는 부녀회에서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재산 매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땅 8천만 원,
집 2억 5천만 원, 그리고 예금 2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5천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현금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셨죠?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던 일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사업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거래처들과 일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부녀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누구와 친한지도 파악했습니다. 복수는 치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이 가진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평생 아껴 쓰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는 먼저 민수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순이의 도움으로 민수가 다니는 업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민수 씨 회사요? 요즘 정말 어려워 보이던데요. 몇 달 전부터 거래처들한테 돈을 제때 못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가요? 글쎄요,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어요. 한 2억이라니요. 그 정도면 민수의 사업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민수의 사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양무역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경쟁사였어요. 민수 회사와 같은 거래처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동양무역 사장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내가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머님께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시면 연 15%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었어요. 하지만 내 목적은 수익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업계에 경쟁 업체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혹시 민수무역이라고 아세요?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민수무역이요. 알죠. 하지만 요즘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어려워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거래처들과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희한테도 그쪽 거래처 몇 군데서 연락이 왔거든요. 민수무역 대신 저희와 거래하고 싶다고요. 이 말을 듣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동양무역에 투자해서 그들이 민수의 거래처를 빼앗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제가 투자한 돈으로 그런 거래처들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자금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동양무역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그 돈으로 민수무역의 거래처들을 빼앗아 오라는 것이었죠. 사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 돈으로 민수무역이 놓치고 있는 거래처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민수에 대한 복수의 첫 번째 수를 둔 셈이었습니다. 이제 지영이 차례였어요. 지영이의 약점은 부녀회에서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체면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가 될 테죠. 부녀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니 지영이가 정말 회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게 확실했어요. 현재 회장은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지영이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도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박 여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60세 정도의 단정한 분이었는데 지영이와는 달리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저는 김 여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부녀회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요. 들으니까 박 여사님이 다음 회장 후보시라면서요? 박 여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영 씨도 후보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지영 씨요? 글쎄요,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박 여사의 말투에서 지영이에 대한 미묘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지영 씨가 좀 과시적이라고 할까요? 항상 비싼 것들로 회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거든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박 여사님이 회장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저는 소외되는 회원이 없도록 모든 분들을 챙기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싶고요. 박 여사의 철학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지영이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박 여사님, 혹시 선거 자금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선거 자금이요? 네, 회원들을 위한 행사나 봉사활동 비용 말이에요. 제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박 여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사실 자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박 여사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녀회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한 봉사활동을 펼치라고 했어요. 박 여사님, 이 돈으로 회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꼭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지영이에 대한 복수의 첫 번째 계획도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내 손에는 아직 2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더 강력한 복수를 계획할 수 있었죠. 며칠 후 순이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언니, 민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더라. 주요 거래처 몇 군데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는데. 정말? 응. 그래서 민수가 완전히 패닉 상태래. 지영이도 친정에 또 돈을 빌리러 갔다는데 이번에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대. 내 첫 번째 복수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동양무역이 내 투자금으로 민수의 거래처들을 빼앗아 간 것이죠.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 박 여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더라.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봉사활동도 늘리고. 그래. 응. 그래서 지영이가 초조해하고 있다던데. 예전만큼 돈을 쓸 수 없으니까 박 여사에게 밀리고 있는 것 같아. 지영이에 대한 복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내 복수 계획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자 마음속에서는 묘한 쾌감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당에서 당했던 굴욕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민수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양무역에 투자한 1억 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내 돈으로 민수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둘씩 빼앗아 갔습니다. 언니, 민수가 요즘 완전히 망가졌다더라. 어제는 은행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울고 있더래. 순이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그래서 지영이는 뭐 하고 있대? 지영이도 정신없지. 친정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더라. 그래서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다닌다는데 지영이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다른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돈을 구하려고 할 때 내가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 도움에는 조건이 있을 테지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지영이가 동네 카페에서 친구와 만나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 카페에 갔어요. 어머, 지영아, 여기서 뭐 해? 지영이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 어머님. 친구랑 차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왔는데 같이 앉아도 될까? 지영이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친구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먼저 자리를 뜨더군요.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는 잘 있고?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지영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던 지영이 치고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민수 회사는 어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이 질문에 지영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많이 어려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지영이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평소 우리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움을 제안하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그래도 정말 급하면 연락해. 내가 좀 여유가 생겨서 도울 수 있어. 지영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님이 여유가 생기셨다고요? 응, 최근에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돈을 좀 벌었거든. 그래서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줄 생각이야.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투자에서 번 돈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을 현금화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이는 그런 사정을 모르죠.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절망적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민수가 직접 와서 부탁해야 해. 그리고 지난번 오리백숙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해야 하고.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리백숙 사건을 언급하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은 뭔가 할 말이 있어? 아니에요. 알겠어요. 민수랑 상의해 볼게요. 지영이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도 집에 가서 민수와 상의할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에 따라 그들의 선택이 달라질 테니까요. 한편 부녀회에서는 박 여사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원한 3천만 원으로 박 여사는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동네 환경 정화 활동 등등 말이죠. 반면에 지영이는 돈이 부족해서
예전만큼 회원들에게 베풀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녀회 내에서 박 여사의 지지도가 높아졌고 지영이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어요. 언니, 부녀회 선거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 순이가 물어보자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이길 거야. 당연하지. 지영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이틀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무슨 일이야? 그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굴욕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러 전화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가 될 테니까요. 그래, 말했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도 했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 올 거야? 직접 와서 이야기해야지. 내일 갈게요.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민수와 지영이가 무릎을 꿇고 올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식당에서 나를 버리고 갔을 때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를 배신했고 나를 모욕했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다음 날을 기다리며 나는 민수와 지영이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사과받고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수와 지영이가 내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사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좁은 원룸에 와보니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엄마, 여기서 혼자 사세요? 민수가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평생 살던 큰 집에서 이런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것이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하셨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어요. 앉아.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두 사람은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얌전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겸손해지는 법이니까요. 민수야,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회사가 많이 어렵다면서?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처들이 많이 줄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뒤에서 조작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1억 정도만 있으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이라. 나는 턱을 만지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물론 이미 다 계획해둔 일이었지만요. 그런데 민수야,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 전에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민수와 지영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지난번 오리백숙 일 말이야.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설명해봐. 엄마, 그건 제대로 말해. 왜 나를 식당에 두고 갔는지, 왜 연락도 안 했는지. 민수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죄송해요,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무슨 급한 일이었는데? 회사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그날 일요일이었잖아. 일요일에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급했어?
민수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식당에 버릴 계획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지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대로 말해봐. 저희가 돈이 너무 급해서 어머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나를 굴욕 주고 나서 위로해주면서 돈 달라고 할 생각이었구나.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민수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 변명할 수 없는 일이지. 65년을 살면서 그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지영이가 말씀하시길 투자를 잘하셔서. 투자? 무슨 투자?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디서 투자할 돈을 구했을 것 같아? 민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을 팔았어. 그리고 시골 땅도 팔았고. 뭐라고요? 너희 때문에 내가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이 원룸으로 이사 온 거야. 두 사람이 완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너희한테 복수하려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내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거야. 복수요? 그래, 복수. 민수야, 너 회사 거래처들이 왜 갑자기 다 떠났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설마. 맞아. 내가 너희 경쟁업체에 투자해서 너희 거래처들을 빼앗아 간 거야. 엄마가요? 그리고 지영아, 너 부녀의 회장 선거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영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가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도 내가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머님이 박 여사를. 그래. 너희가 나한테 한 만큼 돌려받는 거야. 두 사람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불행이 시어머니의 복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민수야, 엄마한테 돈 빌리러 온 거지?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왜 못하겠어? 너희가 진짜로 반성한다면 도와줄 수도 있어. 민수와 지영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공개 사과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둘째,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줘야 해. 1년 동안이요? 그래, 1년 동안. 그리고 셋째, 내가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연 20%야. 20%요? 그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높아? 그럼 다른 데서 빌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면 말이야. 민수와 지영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두 사람이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어요.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먼저 공개 사과부터.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복수는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동네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지만 민수와 지영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거든요. 마을회관에는 동네 주민들이 3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른들이었죠. 민수와 지영이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왔지? 김 여사 아들 아니야? 민수와 지영이는 앞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여사님의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에 어머님을 오리백 쑥집에 모시고 가서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혼자 두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이 급해서 어머님을 곤란하게 만든 다음에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믿을 수 없네.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공개 사과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랬어. 어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모두들 민수와 지영이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들은 더욱 분노했죠.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와 지영이는 약속대로 매주 내 원룸에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한편 부녀의 선거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박 여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어요. 지영이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언니, 지영이가 선거 결과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더라. 순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간 무거워졌어요. 그래? 응, 집에서 며칠 동안 나오지도 않았다던데. 내 복수가 점점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지영이는 사회적 지위를 잃었어요. 그들은 내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복수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있는 걸까? 한 달 후 민수가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빌리러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어요. 그래, 잘해봐. 그런데 민수야. 네. 엄마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받을 벌이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말이에요. 민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결과였을까요?
2달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를 가기 전날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일 시골로 떠난다. 너희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자 멀리 가서 조용히 살려고 한다. 이번 일을 통해 엄마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복수라는 것이 결국 나 자신도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한 복수도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빌려준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 이자도 받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 가족끼리는 진심으로 대하기를 바란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시골 마을로 떠났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은 쓸쓸했어요. 민수와 지영이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나 자신도 상처받았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해서 작은 집을 얻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겠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오리백숙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는 아픈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큰 상처를 통해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65년을 살면서 배운 것은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나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와 지영이가 찾아와서 함께 진짜 가족다운 시간을 보낼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